이 반데르발스 결합까지 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화학결합 볼 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화학결합은 아니나 소수성 인력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보통 화학결합으로 간주를 하나 이것이 왜 엄밀한 의미에서 화학결합이 아니냐 하면은 일단 비극성 분자들이 소수성 상호작용은 비극성 분자 모든 비극성 분자 중에서 특히 비극성 표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이 태생적으로 우리 물에서 생활해야 되는 생명 물질들은 물과의 접촉을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 소수성 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은 그 부위가 물과 노출되는 걸 아주 극혐을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 차원에서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들이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로 하면 되는. 이 지역이 이런 어떤 물질이 이런 부위들이 소수성 표면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 부위가 비극성이요. 비극성이라서 물과 닿으면은 물하고는 이제 접촉되는 건 정말 싫어.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 일단. 물질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물에서. 그럼 만들어지자마자 물들이 개떼처럼 달라들 거 아니에요. 여기 엉 하면서 막 여기 나랑 놀자 하고 놀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든 얘네들을 어떻게 쫓을까? 이렇게 하면은 가장 자기들끼리 요 부위를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뭉쳐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물과의 접촉하는 면을 가장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접촉을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우리는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끌리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 자기들끼리 이제 물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뭉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치 그것이 무슨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이나 그런 것처럼 이 유지를 시켜주는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그 자체로는 소수성 상호작용이 그 자체로는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러한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지? 여기에 무엇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상보적인 면을 가지고 접촉을 아주 가까이 그 접촉을 하면 여기서 분명히 어떤 화학결합이 발생할까? 아까 상보적인 표면으로 무슨 항체와 항원, 효소와 기질 간의 결합을 유도하는 그 중요한 결합 약하지만 반데르발스 결합이 여기서 형성되지. 반데르발스 결합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가까이 근접한 표면기 상에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기회를 물이 제공해 주었으니 물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까이 근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소수성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루어졌으면 소를 물까지 끌고 갔으면 소가 물을 먹는 것은 소의 마음이긴 하나 반데르발스가 물을 먹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실제적인 힘은 저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이 두 표면이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근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들을 동여매는 매듭을 지어주는 힘은 반데르발스 결합이 이것을 한다는 그러한 관계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성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사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많은 병리 현상을 사실은 초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 유명한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게 슬라이드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된 겸상적혈구, 요 시클셀이 적혈구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 소위 말하는 정상적혈구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동그란 정상적혈구들 사이에 이렇게 무슨 낫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휘어지게 된
요 적혈구도 이 적혈구는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안에 가지고 적혈구는 원래 뭡니까? 헤모글로빈을 그득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헤모글로빈이 돌연변이 헤모글로빈, 구조적으로 약간 구조가 뒤틀어진 헤모글로빈을 이렇게 담게 되면은 심지어 적혈구 자체 모양까지 변해버리는, 뭐 더더군다나 그런 히모글로빈 가지고 얘가 제대로 된 산소 운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빈혈을 위시한 여러 합병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헤모글로빈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이런 돌연변이의 근원은 뭐냐면 아미노산 딱 하나가,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여기서부터 1번부터 쭉 줄지어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저기 있는 저 아미노산, 저기 있는 저 아미노산이 갑자기 살짝 말도 없이 대리 출석해가지고서 다른 아미노산에 가서 뜩 앉아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전체적인 헤모글로빈의 단백질 구조가 바로 저 바뀐 아미노산 하나 때문에 뒤틀려지는데 어떻게 뒤틀려지냐면 문제가 이렇게 뒤틀려지는 겁니다. 원래는 각각의 개개인의 헤모글로빈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헤모글로빈이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포집해서 막 운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들이 갑자기 일렬 종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말뚝박기를 하듯이 쭉 줄지어서 있게 되는 이유는, 불쑥 튀어나온 이 부분은 뭐를 뜻하냐 하면은 소수성 부위가 노출된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소수성, 단백질의 소수성 부위는, 원래는 단백질이 처음에 딱 만들어질 때 여기가 소수성 부위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단백질이 만들어지자마자 저절로 온매 기주가하고 이렇게 숙이게 되는 거거든.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저절로 단백질의 모양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 돌연변이 돼가지고 얘가 그냥 당당하게 밖에 표면에 이렇게 이 소수성 부위가 여기 뚝 하고 튀어나와 있는 거지. 이런. 그러면 얘 어떻게 해? 얘 좀 어떻게 해? 이 소수성 부위가 바깥에 물 표면에 노출되는 걸 무슨 수로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을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여기를 막 감싸서 줄줄이 사탕으로 쭉, 이게 바로 어떻게 단백질이 응집이 되어버리는 거지. 원래 혼자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돌아다니는 단백질들이 바로 요 소수성 부위가 노출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여기를 막으니까 쭉 이렇게 긴 섬유소 단백질처럼 응집이 돼서, 그러면 무거운 긴 섬유소 단백질은 어떻게 돼? 침전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그냥 재앙만 초래하게 되는 거죠. 민폐 끼치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겸상적혈구 빈혈증의 근원적인 분자적인 이유구나 하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것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얘뿐만이 아니라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당뇨, 뭐 그런 뭐 끔찍한 병들은 다 한결같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 세포에 있는 그 주요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소수성 부위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응집을 해서 침전이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담고 있는 세포 자체가 파괴된다거나, 파킨슨 무슨 치매 파괴된다거나, 무슨 뭐 당뇨도 마찬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가 그런 식으로 파괴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 같은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단서도, 이런 것을 연구함으로써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자, 대충 그 생명을 이루는 고분자 물질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화학 결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시 정리해서 강조하자면 공유결합, 튼튼한, 거의 영구적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반영구적인, 튼튼하다는 얘기죠. 이 형성하기도 힘들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반면에 파괴시킬 때도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공유결합은. 어쨌든 안정적이면서 튼튼한 공유결합을 활용해서 고분자 물질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고, 나머지 비공유결합, 나머지들은 전부 비공유결합이라고, 비공유결합,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전부 이들의 특성이 전부 약한 결합이라는 얘기죠. 약하고 임시적인 결합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중요성은 예를 들어서 효소가 기질과 이렇게 결합하는 요 근원,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그 다음에 수용체가 어떤 자기의 자극적인 물질과 결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비공유 결합, 무슨 반데르발스 수소, 이온 결합 같은 약한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된단 말이죠.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약한 결합을 왜 이렇게 쓰지? 진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거 말고 좀 튼튼한 공유 결합으로 우리가 효소와 기질, 이 중요한 결합을 이런 비공유 결합, 약한 결합을 해서 되겠어? 나는 진화를 해서 강력한, 좀 더 안정적인 공유 결합으로 효소와 기질이 서로 형성이 되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그런 식으로 진화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없어. 왜 없을까? 왜 죽었을까? 왜 못했을까? 속도가 중요한, 이 속도전이야, 속도전. 이들은. 효소와 기질이 결합해서 기질을 결합하면 곧 떨어져야 되잖아. 빨리 결합해서 빨리 떨어지고 이 테이블이 회전이 잘 돼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야, 이거. 와서 카공족 하나 와가지고서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여기서 5시간 죽치면 그 카페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약한 결합은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것들을 형성시켜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이거를 플렉시빌리티, 한국말로 플렉시빌리티가 뭐냐? 유연성과 이 속도가 아주 보장이 되는 그런 약한 결합의 중요성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생물학적 고분자 4가지 종류의 요 고분자 물질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또 좀 가급적이면 빨리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분자 물질을 대표하는 홍보대사, 여러분들이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의미를 내게는 가져다 왔는지, 일요일 저녁마다 이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것이야. 본 적이 없으니까. 해서 그다지 큰 토의할 거리가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빨리 이거 다 하지는 못해. 어떻게 된 거지? 올해 정보통신학과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보통계학과, 올해 정보통계학과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내가 여러분들 분반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는 질문의 수준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래서 시류가 갑자기 요즘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좋은 학생들이 새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 분위기가 많이 작년보다 긍정적으로 확 변해서 조금 어쨌든 자, 이건 진화론에 의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눈꺼풀이 두꺼워지고, 자, 여기서 골자는 뭘까요? 진화, 맞는 얘기 같은데, 일단 이러한 이 셀렉션, 자연 선택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존력에, 이 생존력,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력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영어로 얘기해서 reproductive success. 얼마나 번식을 잘할 수 있느냐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눈꺼풀이 조금 이 블루라이트에 의해서 많은 침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자손을 많이 낳는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알게 모르게 점점 조금씩 그런 영향을 끼쳐서 혹시
그 눈꺼풀이 두꺼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것이 크게 큰 이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정도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이 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 그다음에 목 같은 거북목도 마찬가지. 거북목이 있으면 거북목이 혐오를 주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들어서 자손을 많이 못 낳는다면 모를까 거북목 때문에 생식력이 떨어진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동성애에 관해서 질문을 이렇게 이 동성애는 얼핏 생각하면 요즘 워낙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나가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동성애에 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이 성향이 그대로 결정이 돼버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 얘기해요.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가 민주당원인지 공화당원인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은 딱 두 가지만 물어보면 돼. 너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낙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대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민주당원인지 공화당원인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그다지 정치적인 이슈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사실 생물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를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라는 그런 성향은 생식에 도움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주위에 식물은 뭐 차차고 동물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동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째서 아직도 존재를 하는 것일까? 일단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성애라는 것은 일종의 호르몬 작용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저기 가장 뭐 타당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왜 이것이 영향을 받냐 하면은 호르몬에 의해서 생식에 대한 욕구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동물들이 진화를 하다 보면 어쩌다 잘못 삐끗하게 예를 들어서 뭐 초파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다른 더 하등 동물 같은 경우에 생식의 정상적인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식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생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지상 최대 과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것 이게 이성애가 제대로 확보 구현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서 쉽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진화적인 발걸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른다. 그래서 혹자들은 동성애가 질병이다. 고칠 수 있다. 어디까지는 사실 엄밀히 들어가면 사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종의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어떤 호르몬의 어떤 특정한 밸런스에 의해서 이성에 대한 욕구가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의 정상이라는 프레임을 짠다면 거기에 약간 벗어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비정상이라고 치부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고치면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고칠 수 없는 지금 현재로서 전혀 고칠 수 없는 것을 질병으로 치부하고서 고치겠다고 달려들면은 당사자는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나는 어쩌라고? 누군 좋아서 하나? 나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걸. 뭔가 근원이 나중에 밝혀질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선. 그 다음에 곤충이 사이코패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코패스도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코패스 자체가 뭐 생식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신경 자체에서 후천적으로 신경 자체의 어떤 신경 회로에 뭔가 물질 또는 무엇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는 뭔가 우리의 뇌의 어떤 특이적인 유전자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또는 훨씬 더 약하게 대응을 하는 어떤 회로가 있겠죠. 그것들에 좀 더 약하게 대응하는 회로를 가진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계속해서 훨씬 더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곤충의 돌연변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는 어떻게 보면 곤충은 생식을 엄청 많이 하고 곤충과 세균 간의 돌연변이에 누가 더 많은가라고 비교하면 사실 세균이 훨씬 더 많죠.
생식 주기가 엄청 짧으면서 생식을 엄청 많이 하는 곤충은 돌변하는 화지 환경에서 훨씬 더 돌연변이 더 많은 돌연변이를 창출해낼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 비해서. 그래서 훨씬 이 돌연변이가 훨씬 더 많은 것일 것이고, 그러면서 곤충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또 이런 포유동물이 살아가는 환경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있어서 급변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훨씬 더 선발이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세르파가 산다. 일단 여기서 하나 교정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데니소반이라고 하는 이 인류는 인종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이 옛날 현생 인류인데 이미 멸종된 우리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모라는 가문에 세이피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하나의 일가잖아요. 호모 세이피엔스. 그런데 호모라는 일가 가문 밑에 사실은 호모 세이피엔스뿐만 아니라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반, 그 다음에 별명을 호빗이라고 가지고 있는 플로렌시엔시스라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현생 인류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 때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 멸종해버리고 우리만 살아남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데니소반은 요 히말라야 세르파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이래요. 요 지역이 문제 지역인데 아프리카 요 특정 지역에서 사실 엄청나게 이주가 많이 됐어. 우리의 바로 직접적인 조상, 호모세피스 조상도 이 이후에, 이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건너오기 전에 이미 이들 데니소반이라든가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하이델베르겐시엔시스라든가 하는 이들이 쭉 퍼져갖고 여기저기에. 그래서 이 데니소반이라고 하는 요 질문에 이들은 히말라야뿐만이 아니라 시베리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이들의 유적이 심지어 이쪽이 주요 거주지예요. 사실 이쪽 동남아시아와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의 이 혈통에 가장 그들의 유전자가 많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우리가 DNA 염기서 조사를 하면 세상의 마상에 이게 이제 빨간색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의 빈도고 요 파란색은 데니소반의 유전자의 빈도거든. 지역적으로 지금 분포가.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쪽은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꽤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저쪽 동남아와 호주 저쪽 오세아니아, 뉴기니아 쪽은 이 데니소반의 이 유전자가 이건 무슨 얘기야 이게? 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데니소반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교잡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데니소반, 네안데르탈 우리는 서로 별개의 종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교잡을 해서 생식을 할 수 있는 서로 가능했던 그런 인류들이었다는 얘기죠. 다만 그들의 분파였는데 이들은 멸종해버리고 멸종을 했으나 그들의 유산은 우리가 아직도 DNA에 가지고. 재밌는 것은 네안데르탈의 경우에 우리가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현대병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무슨 뭐 알러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기원했느냐 봤더니 네안데르탈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나쁜 유전자라는. 그래서 그런 병에 앞으로 고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의 잘못이니까 너무 크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것이 굳이 나쁜 유전자이냐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틀린 점, 단점. 틀린 점이라는 점은 굳이 틀린 점은 잘 모르겠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여태까지 아직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은, 물론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틀렸어 해서 뒤집어지지 않은 게 진화론의 특성이죠. 계속해서 공격을 이렇게 식으로 이거 틀렸잖아 저거 틀렸잖아 라고 공격을 하는데 아니야 사실은 이게 맞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이 공격에 지탱을 해온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진화론으로 설명되기에 명확하게 좀 미흡한 부분은 역시 많이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물론 이론적으로 설명은 가능하나 아직도 많은 이 창조론자들이 아직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면 제 동료 교수님 중에 생물학 교수님인데, 숙대 같이 계신 교수님인데,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로 진화론을 안 믿어.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왜냐, 어떤 식으로 안 믿냐면은 종간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말이 돼버리고 갑자기 사자가 무슨 뭐 사람이 되고 하는 이런 종간의 거대 진화를 믿지 않는 거지. 같은 종 안에서 살짝살짝 바뀌는 진화는 가능하나 실제로 이 종의 벽을 뛰어넘어서 종이 확 바뀌어버리는 진화는 믿지 않겠다는, 그게 바로 이 창조론자들의 주요 얘기거든. 살짝살짝 변하는 것은 네가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진짜 진화가 아니다라고. 근데 그것도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진화론의 일종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아주 근본적인 맹점이라기보다 하나의 조금 미흡한 점은 실제로 근원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분자 물질이 저절로 만들어졌는지는 실험실에서 입증이 됐으나, 실제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낸 세포가 실제로 진화를 해서 진짜로 이런 세포로 되는 과정을 아직도 그 누구도 실제로 답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공을 한 일이 없어.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큰 맹점이랄 수도 있고, 뭐 찾아보면 사실 아직도 그렇게 설명하기에 미흡한 점은 많기는 하죠. 그러나 큰 줄기로 봤을 때 최소한 요 룰에서는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팩트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노는 어떤 이 플레이 게임상에서는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룰이라는 얘기일 뿐이죠. 물론이죠. 자연 선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왜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를 했을까요? 어떤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어떤 선택 과정에 의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특별한 종파가 생긴 것이죠. 그들이 이제 낳고 불어서 사람이 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자연 선택의 그런 영향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거 흑인, 백인, 동양인 피부색 이거 역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사실 생긴 거. 그런데 웃긴 게 물고기 연구하다가 알아낸 거예요. 물고기 제브라피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얘네 둘이. 요 색깔을 다르게 만드는 멜라닌, 우리 피부색 만들어내는 요 색소수 멜라닌, 그걸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피부색이 이렇게 서로 멜라닌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인종 간 서로 다른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이 최근에 사실은 밝혀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여기서 기린, 일단 중요한 건 기린에 관해서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얘는 뭐야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갑자기, 이런 기린들이 마구 튀어나와 가지고 눈을 참 즐겁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보여드리고, 이 기린들이 후성 유전학 자체가 이제 연구 결과가, 후성 유전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라마르크레의 용불용설이 그다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금 재조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마르크레의 용불용설의 가장 문제점은 획득 형질이 유전이 안 된다는 것인데, 획득 형질이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는 사실 왜냐하면 그 후성 유전학의 근간은 뭐냐면 유전자의 발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유전자의 발현 차이는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약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며, 더 놀랍게도 그 중에 일부는, 최소한 일부는 다음 세대로까지 이것이 그 특성이
전수가 되거든요. 얘기를 하자면 사실 얼마든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쯤에서 내가 나를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관념을 이제 후성 유전학을 알아가면서 획득 형질에 관한 이 관점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고 이거 이전에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들고 나와가지고서 뭐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나 한 사람 왈러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다윈이 워낙 게으름 또 소심과 게으름에 자기의 진화론을 완전히 집대성을 한 후에도 이걸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세상에 이 출간을 하는 거를. 그래서 막 미루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나 부랴부랴 이것을 막 이 세상에 알리게 됐냐면 저쪽 필리핀 쪽에 가서 연구를 하던 왈러스라는 젊은 친구가 갑자기 다윈과 똑같은 이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윈의 아주 절친인 퍼블리셔 출판자 편집장한테 논문을 다 써가지고서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논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절친이 이거 화들짝 야 이거 네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윈을 막 목을 잡아 끌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윈이 막 이걸 써가지고 이 친구가 야를 피워가지고서 이걸 자꾸 미루고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다윈의 진화를 먼저 출간하게 한 것은 맞아요. 그래 다음에 이 왈러스는 사람이 워낙 이 대인배라서 나중에 그 사실을 설명을 해 주니까 이 친구 충분히 수긍하고 그래 뭐 그렇다면 다윈이 사실 나보다 훨씬 더 먼저지 하고 해서 어쨌든 그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런 예를 봤을 때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화작용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어디에 쓰일까? 동화작용이 필요할 때 쓰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이화작용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는 요 ATP 사실 요것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요 ATP를 ADP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이화작용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거 말고도 이 ADP가 ATP로 합성되는 이와 같은 비슷한 방식의 모든 동화 반응에는 근본적으로는 이화작용에 의해서 끌어낸 에너지가 주입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분리되는 에너지가 생기나요? 물론이죠. 이게 여기 안 나왔구나. 미안합니다. 인산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아데닌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요게 하나 끊어지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남은 친구는 ADP가 되잖아요. ADP에서 여기 하나가 더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요 하나짜리만 남잖아요. 그럼 AMP가 된 거야. 요 M은 모노. 좀 더 떠다른 학생이 이렇게 되면 ASP가 되나요? 물었는데 싱글이라고 얘기 안 하고 모노라고. 그래서 ATP, ADP, AMP 전부 다 이게 뭐죠?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거 전부 다 이화작용이잖아요. 전부 에너지 방출하려는 그러나 ATP에서 ADP로 만드는 요것이 가장 지배적인 이유는 요 ADP를 다시 순환해서 ATP로 만드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AMP까지 만들어 온 다음에는 다시 AMP가 두 단계를 사실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DNA 합성이나 아미노산 합성 같은 걸 할 때는 아예 여기를 끊어버려. 이렇게 두 개를 끊어버려. 그래서 요 두 개가 뿅 하고 나와서 인산 두 개가 이렇게 요 인산기 두 개가 서로 딸랑딸랑 있는 것을 우리는 피로인산 또는 파이로파스페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끊어가지고서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DNA 합성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누군가는 또 그렇게 물은 것 같은데 여기에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인산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거 하나 더 붙을 수 없나요? 인산이 4개가 붙는,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되면 ATP가 더 이상 ATP가 아니라 ATP가 돼야지. 여기서 이 T는 트리가 아니라 테트라가 하는, 아데닌 테트라파스파, 이거를 AP4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 있어요, 사실. 4개짜리 인산이 달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혈관 같은 데서 혈관 수축 같은 거를 조절하는 일종의 물질로 사용이 되는,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미 존재해요, 사실. 체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ATP가 이거 근육을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체내에서 무슨 물질을 수송하려고 하면 이 운반할 때면 다 움직이는 게 다 돈이야. 다 ATP 가수분해야 돼. 그다음에 또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을 수송을 할 때 이렇게 수송을 할 때 ATP를 사용을 해서 ADP로 가수분해하는 요거를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송체들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ATP를 부러뜨려 가지고서 ADP로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나 실제적으로 ATP를 써서 에너지를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왜 효소 촉매 작용 없이 수행이 안 되냐 하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 촉매 작용이 없이는 아무리 자발적인 반응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쉽게만 얘기합시다. 5,000년 지난 세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화학 반응을.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얘기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어떤 이 둔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칩시다. 자발적인 반응이란 언덕 위에서 바위돌을 발로 툭 차서 굴려버리는, 그럼 저절로 굴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자발적 반응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위돌이 여기 있는데 발로 툭 찼을 때 이게 안 굴러가는 이유는 여기에 낙타등처럼 둔덕이 있어가지고 이 낙타등 둔덕을 넘기 위해서는 어떤 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 정도로 해주고 그만하래네 얘가. 그래서 요걸로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효소 없이는 절대로 촉매작용 없이는 반응이 수행될 수가 없는 이유이며 갑자기 귀납적 추리와 영역적 추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귀납적 추리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현상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서 그것을 실험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서 확인하는 방식이 귀납적인 추리이고 연역적인 추리는 무슨 현상을 봤을 때 설명을 할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법칙 그것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수학이나 철학 같은 데서 그것에 의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리해 나가는 것이 연역적 추리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이 둘 다 사실 사용이 돼요. 보통 많은 경우에 귀납적 추리만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생물학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연역적 추리 방식으로 어떤 일을 벌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분류학을 할 때 어떤 생물을 분류를 할 때 이런 방식의 룰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연역적 추리의 하나의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못다한 질문 같은 건 또 계속해서 하던가 강의에 녹화에 올리든가 하죠.